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경기 분석은 첼시와 맨시티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우세해 보였던 경기였는데 4대4라는 미친 스코어가 나오면서 첼시가 극적으로 비긴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첼시가 더 우위를 점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보면서도 첼시가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포체티노도 판정승을 거둔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체티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포체티노가 준비한 전술 중에 후방과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거두는 방식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가 후방에서 어떻게 수적 우위를 점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맨시티는 첼시를 왜 어려워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와 맨시티의 포메이션부터 보면 개인적으로 첼시는 4-2-2-2, 맨시티는 4-3-3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첼시의 후방 빌더 싸움부터 살펴보면 형태는 카이세도가 원볼란치처럼 위치하고 엔조와 갤러거가 양쪽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했는데요. 수비라인에서도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쿠쿠렐라가 내려오고 리스 제임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와 있는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첼시는 이런 형태를 유지했는데요. 반대로 맨시티는 알바레즈와 홀란드가 같이 경기를 참여하지만 4-1-4-1 형태로 수비 형태를 갖췄습니다. 알바레즈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고 왼쪽에는 베르나르드 실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로드리가 위치하는 식의 4-1-4-1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는 미드필더들이 단순히 볼을 가운데서 받기보다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던 쿠쿠렐라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리스 제임스도 여기에 올렸던 만큼 쿠쿠렐라도 올려서 공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엔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본인을 견제하는 마크맨을 대각선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카이세도도 전개가 되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실바를 끌어오고 갤러거도 로드리를 끌고 내려오면서 로드리를 지속적으로 사이드로 나오게끔 만들었는데요. 알바레즈가 결국 끌려다니면서 실바가 이선에서 커버하는 수비 범위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반대편은 리스 제임스가 오버래핑하고 콜 팔머는 좁혔기 때문에 첼시는 중원에서 마치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4-2-2-2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좌측은 미드필더가 빠지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사이드백, 윙포워드가 이렇게 위치하면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지죠. 첼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압박을 풀어낼 줄 알았는데요. 항상 앞에 있는 이 선수를 보고 패스하면 이 선수는 자연스럽게 등 뒤에 압박받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려고 하지 않고 이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이드백이 조금 더 바깥쪽에서 받을 수 있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안으로 좁혀서 들어갈지만 정해서 들어가면 사이드백을 스스로 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측면 같은 경우는 쿠쿠렐라가 리스 제임스보다 상대적으로 포지셔닝이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엔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알바레즈를 끌고 나오고 반대편을 보고 전환을 해도 첼시가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앞서 말한 사이드백과 윙포워드 간의 주고 빠지는 움직임은 우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쿠쿠렐라의 역할을 오른쪽에서는 디사시가 그대로 수행한다고 보고 카이세도가 사이드까지 붙어주면서 디사시,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콜 팔머까지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맨시티 진영을 보면 알바레즈는 계속 한 칸 점프하기 때문에 4-4-2 형태가 만들어지고 콜 팔머가 좁히지 않았다고 해도 알바레즈가 업하면서 포들이 좁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맨시티 중원이 사실상 첼시를 상대로 2대3 혹은 2대4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 앞서 말한 대로 사이드백이 앞으로 주든 미드필더에게 주든 어쨌든 앞으로 링크 걸어주는 타이밍에 사이드백은 이미 출발해서 자기가 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여유가 된다면 밖에 나갈지 골라서 들어가면 속도를 더해 올라가면서 상대랑 하프라인에서 2대3 숫자 싸움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 상황을 보면 산체스가 빌드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실바는 카이세도를, 홀란드는 지속적으로 디사시와 산체스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맨시티는 티아고 실바 쪽으로 몰아가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조가 벌써부터 사이드에 낀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껴주니 알바레즈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이드까지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 갤러거도 내려와서 관여하니 로드리를 사이드 쪽으로 끌고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앞에는 스털링이 있고
사이드에 쿠쿠렐라와 안쪽에 갤러거가 위치하면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후 스털링이 안쪽에 위치하면서 결국 사이드백이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더 이어나가죠. 다만 전 이런 장면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졌던 게 지속적으로 사이드백이 프리하게 볼 잡는 상황까지는 잘 풀어 나오면 8번화 스털링이 위치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안쪽에 좁혀져 있거든요. 차라리 안쪽으로 좁혔다가 앞으로 치고 나가거나 사이드백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이드백에서 윙포워드한테 가는 패스 길목이 상대한테 읽히기 너무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전개되는 상황도 보면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카이세도와 티아고 실바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고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맨시티의 압박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과정만 보면 티아고 실바가 카이세도 역할처럼 안으로 좁혀주고 베르나르드 실바가 지금 압박해오죠. 이 상황을 잘 보면 실바가 먼저 앞을 스캔하고 리스 제임스한테 패스를 받으면 바로 앞으로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바가 논스톱으로 팔머한테 돌려줄 때 이미 리스 제임스는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로드리는 수비라인 앞에 보호하면서도 갤러거를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도 내고 들어오는 리스 제임스를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결국 2대3 싸움이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중원 싸움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첼시의 형태가 백스리의 산체스가 빌드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3대2 싸움을 하고 로드리와 실바가 투볼란치를 1대1로 견제하게 되죠. 여기서 1대1로 묻다 보니 윙포워드와 센터백이 각각 좁히고 올라오면서까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첼시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맨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보였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먼저 첼시는 전반전에는 라인을 낮추면서 맨시티가 올라오길 기다렸고 후반전은 전방 압박하는 상황들을 보였는데요. 맨시티가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첼시의 지역 수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전 상황 위주로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칸지는 한 칸 올라가서 로드리와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실바도 또 한 칸 올라가서 그바르디올, 디아스, 워커 백스리에 투볼란치 그대로 유지하고 도쿠, 베르나르드 실바, 홀란드, 알바레즈, 포든의 조합으로 3-2-5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맨시티가 쉽게 올라오도록 두고 미드 지역부터 4-4-2 형태를 구축했는데요. 제 영상 중에 첼시와 아스날 경기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첼시는 중원의 4명의 선수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을 상대로 4-4-2 형태를 구축해 가운데 공간을 좁히는 선택을 하는 팀입니다. 때문에 맨시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데르송도 왼쪽에서 미드 지역까지 올라오도록 하고 그바르디올, 에데르송, 디아스, 워커 백포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최대한 갤러거와 잭슨의 투톱을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투톱은 아칸지와 로드리한테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로드리가 내려오면서 한 명씩 끌려나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세도와 엔조가 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사이의 위치에서 볼이 들어오는 쪽으로 바로 견제하면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 첼시 입장에서는 중원에 있는 선수들한테 상대가 어디로 주냐에 따라 맞게 움직이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맨시티가 중원에서 볼을 소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그나마 2선에 있는 선수를 활용해 업앤다운 패스 패턴을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로 윙포워드 보고 전환해주는 것이 기회였죠. 넓게 벌려있는 윙포워드에게 주면 첼시 진영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에 위치한 선수에게 내주면서 박스까지 진입하는 방식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면 에드르송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만 굳이 투톱이 로드리와 아칸자한테 딱 붙어서 안 나가죠. 투톱의 센터백이나 다른 선수들한테 끌어나가거나 실바와 알바레즈가 위에서 이쪽으로 돌려놓는 게 아니면 시티가 중원에서 볼 소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보면 투톱이 크게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첼시는 중원에서 1대1로 다 묻을 수 있고 숫자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맨시티의 입장은 좌우로 크게 전환해 윙포워드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